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맞대결입니다. 일본은 최근 예선 13경기에서 11승 2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바레인전에서도 2대0 완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경기 내용에서도 확실한 전력을 보여주며 여유 있는 운영을 펼쳤습니다.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쿠보, 가마다, 미토마, 이토 등 유럽파 중심의 공격진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현해내는 전술적 완성도가 인상적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 무려 24골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3.43득점이라는 강력한 화력을 뽐내고 있으며 동시에 11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등 수비 안정성도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모리타의 결장은 아쉽지만 다나카가 중원에서 충분히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토와 가마다의 재선발 가능성이 높아 경기력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직전 중국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긴 했지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력은 하향세입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며 공격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알도사리를 제외하면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자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수비진에서도 악재가 겹쳤습니다. 주전 수비수인 카데시와 압두라미드가 이탈하면서 라자미와 알샹키티가 대체 투입될 예정인데 이 조합은 국제 경기 경험이 부족해 일본의 전방 압박과 빠른 패스 흐름에 버텨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 구성 역시 일본에 비해 밀리는 수준으로 알가미디, 야히야, 알주웨이르의 조합은 점유율 확보보다는 롱볼 위주의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차와 전술적 완성도, 선수 개인 능력에서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겠지만 일본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와 높은 조직력을 감안하면 실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일찌감치 리드를 가져가며 경기 템포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양상은 다득점보다 안정적인 운영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맞대결입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A매치 11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결과를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오만전 1대1 무승부를 포함해 최근 2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결과는 다소 아쉬운 흐름입니다. 특히 이강인과 백승호의 부상 이탈로 인해 중원의 창의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있으며 손흥민이 경기 조율과 마무리까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되면서 과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주민규가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선의 박스 침투와 연계가 떨어져 전방에서의 고립 가능성이 크고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격 패턴도 제한적이어서 다채로운 공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개 속도는 느리고 상대 수비가 내려설 경우 이를 뚫을 수 있는 패스워크나 순간 전환 능력에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르단은 직전 팔레스타인전에서 3대1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그 전까지 6경기 연속 무승 5무 1패이라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던 팀입니다. 수비 조직력은 안정적인 편으로 나시브, 아라랍, 아부알라디로 구성된 3백 기반의 5백 시스템은 하프스페이스 차단 능력이 뛰어나며 침투형 윙어나 플레이메이커 유형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격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빌드업의 중심이던 아메르 자무스가 결장하면서 중원에서의 전개와 점유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그 자리를 사대가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만큼 공격적인 연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환은 주로 롱볼에 의존하고 있으며 알타마리와 알라이맛의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역습이 주요한 공격 루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이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는 점에서 한국 수비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력상 대한민국이 점유율을 장악하고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선 자원들의 부재로 인해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부족한 만큼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요르단은 수비에 집중하며 역습을 통해 한 방을 노리는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후방 안정감은 유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러나 전방의 결정력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이 근소한 점수 차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중국과 호주의 맞대결입니다. 중국은 3차 예선 진출은 가까스로 이뤄냈지만 실질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여전히 아시아권 최하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직전 사우디전 0대1 패배를 포함해 최근 7경기에서 2승 5패로 부진한 흐름이며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공격진의 생산성이 거의 전무한 수준입니다. 장위닝을 중심으로 한 최전방 전개는 유효 슈팅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며 전체 빌드업 중 후방 전개 비율이 64.7%에 달할 정도로 진영을 벗어나기조차 어려운 모습입니다. 측면 전개와 이선의 연결이 단절돼 있어 파이널 서드 점유율도 23.5%로 매우 낮고 세트피스나 상대 실수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이번 경기에서 주요 자원들의 대거 이탈이라는 악재까지 겪고 있습니다. 에이스급 자원인 우레이, 린양밍, 그리고 브라우닝까지 모두 출전이 불투명하거나 결장 예정이며 이는 공격뿐 아니라 수비 안정성에도 큰 타격입니다. 반면 호주는 포포비치 감독 체제 하에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일본, 사우디를 상대로도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쟁력을 증명했으며 직전 인도네시아전에서는 5대1 대승을 기록하며 화력을 완전히 입증했습니다. 다양한 공격 자원들의 고른 활약이 돋보였는데 어바인의 멀티골을 비롯해 보렐로, 구신, 벨루필레이 등 여러 선수가 골을 기록하며 득점 루트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측면 활용 비율이 67.3%에 달하고 박스 안 슈팅 비율도 51.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 진영에서의 결정력 역시 뛰어난 상태입니다. 중원에서는 어바인과 오닐의 조합이 중심을 잡아주며 안정적인 템포 조절과 점유율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고 수비진 역시 상대 역습에 대한 대응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력에서 우위일 뿐 아니라 팀 밸런스, 전술 완성도, 그리고 현재 분위기까지 호주가 전부 앞서 있는 매치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호주의 일방적인 공세 속에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호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키르기스스탄과 카타르의 맞대결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경기력에서 전반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슈팅 단 1개에 그치며 0대1로 패배했고 경기 내내 전개력과 결정력 모두에서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수비 핵심 자원인 다치에프가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 결장 예정이라는 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치에프는 좌우 수비 밸런스와 제공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수비 조직력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진 역시 위협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타바예프와 아부두라흐마노프로 구성된 중원은 전개 속도와 볼 배급에서 큰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의 전방 압박을 벗겨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측면 수비는 수적 열세에 자주 노출되며 상대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타르는 북한을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아피프, 알라위, 알가네이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가 날카로운 침투와 유기적인 연계로 여전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도 우수합니다. 중원에서는 마샤알과 파티가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살만, 미겔, 멘데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제공권 싸움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으나 빠른 역습에 대한 대응과 라인 복구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번 상대인 키르기스스탄은 역습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거의 없는 팀이기 때문에 카타르의 수비적인 약점이 부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정 6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기록은 불안 요소일 수 있지만 상대 전력 차이가 뚜렷한 만큼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카타르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며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전개 효율과 수비 밸런스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결정력도 부족한 만큼 득점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카타르는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로 멀티 득점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카타르의 승리와 오버 2.5 기준을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의 맞대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흐름에서 수비 붕괴와 공격력 침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주 원정에서 1대5로 대패한 것을 비롯해 스즈키컵에서는 라오스와 3대3 무승부, 베트남, 필리핀, 호주와의 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하며 경기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2.6점에 달할 정도로 후방 조직력이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이며 아맛, 리드호, 이드제스 조합의 수비 라인은 공수 전환 시 간격 조절에 실패하면서 빌드업 또한 산발적으로 끊기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마르셀리노의 개인 능력 외에는 뚜렷한 전개 루트가 없으며 파티나마와 로메니 역시 부진한 경기력을 이어가며 공격 흐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탈압박 능력과 세컨드볼 대처가 부족하고 상대 전방 압박에 쉽게 흔들리며 공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수세에 몰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바레인은 중동권 내에서 조직력이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전에서 0대2로 패하긴 했지만 그 외 걸프컵 4경기에서는 2승 2패를 기록하며 중동 강호들과도 대등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르훈, 알-아스와드, 마단으로 구성된 중원 조합은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전개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며 그 중심에는 공수 연결을 맡는 알-아스와드가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마르훈의 중거리 슛과 압둘자바르의 마무리 능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수비 라인은 바케르와 에마뉘엘이 중심을 잡아 흔들림 없는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가장 큰 강점은 후반 운영 능력과 벤치 자원의 깊이인데 알-로마이히, 알-하룸 등 후반 교체 자원들이 경기 흐름을 바꾸는 데 능하며 피지컬적 우위를 기반으로 후반전 경기 집중력을 높이는 전술을 자주 활용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비 안정성과 전개 패턴 모두 불안한 상태이며 마르셀리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레인은 경험 많은 자원들과 조직적인 수비, 효율적인 전개 능력을 바탕으로 흔들리는 팀을 상대로 강한 압박과 균형 잡힌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다소 신중한 탐색전이 이어질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바레인의 운영 우위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레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의 맞대결입니다. 이란은 홈 구장에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팀으로 최근 A매치 11경기에서 9승 2무의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이며 홈 기준으로는 최근 15경기에서 13승 1무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르다니, 카나아니, 칼릴자데, 모하마디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수비적인 안정감이 뛰어나며 고도스와 체시미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강한 전방 압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도스는 키패스 능력이 탁월하며 이란의 빌드업 중심축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즈문을 중심으로 한 전방은 자한바크시, 가예디, 모에비가 좌우에서 유기적으로 침투하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가 매우 탄탄합니다. 전술적으로도 전환 속도가 빠르고 템포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격력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전에서도 상대 퇴장 덕분에 가까스로 1대0 승리를 챙겼을 뿐이며 최근 6경기에서 고작 5득점에 그치는 등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비는 아슈르마토프, 쿠사노프, 압둘라예프로 구성된 300의 사이피에프와 알리조노프가 윙백으로 나서며 견고함을 지향하지만 전방으로의 전환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원의 카흐마로베코프와 슈크로프는 활동량이 많지만 창의적인 전개보다는 수비적인 역할에 더 가까운 유형이고 최전방의 쇼무로도프는 경기 내내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선과의 연계 부족, 세트피스 의존도 과다, 전방에서의 창의성 결핍 등이 우즈베키스탄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는 이란이 경기 전반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 2점을 등에 업은 이란은 전방 압박, 중원 장악력, 전술적 완성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압도하며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수비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쇼무로도프의 고립과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득점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란이 다득점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몰도바와 에스토니아의 맞대결입니다. 몰도바는 직전 경기인 노르웨이전에서 전반에만 4실점을 허용하며 전반부터 완전히 무너졌고 후반에는 이렇다 할 반격조차 보여주지 못한 채 슈팅 3회에 그친 무기력한 경기로 0대5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 니콜라에스쿠는 경기 내내 고립됐고 측면에서의 지원은 물론 이선의 연계 플레이도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몰도다의 주요 득점 루트는 크아이춘과 레압치우크가 측면에서 띄우는 롱볼과 세트피스 상황뿐인데 최근 몇 경기에서조차 세컨볼 회수율이 크게 떨어지며 공격 전개는 물론 유효 슈팅 생산조차 버거운 수준입니다. 중원에서는 레벨코, 모트판이 수비적인 역할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전방으로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오히려 수비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몰도바의 가장 큰 약점은 경기 초반과 후반 모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점인데 최근 10경기에서 실점의 70%가 전반 20분 이내 또는 후반 15분 이후에 집중되고 있어 체력 관리와 수비 조직력에서 명백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몰도바는 홈에서도 특별한 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월드컵 예선 홈 경기에서는 단 1승만을 기록하는 등 극도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직전 경기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먼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자책골과 중거리 실점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 내용에서 수비 안정감과 조직적인 압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중원에서 포옹이 보여준 빌드업과 좌우 측면에서 야코블레프와 시냐브스키가 보여주는 침투 플레이는 몰도바보다 훨씬 위협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포옹은 템포 조절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안정적인 패스 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박스 안진입 빈도가 높아지는 등 공격에서의 효율성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누수라는 변수는 분명 존재합니다. 핵심 미드필더 수메츠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결장하게 되었고 주전 골키퍼 하인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고넨이 선발로 나설 예정인데 이고넨은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약점을 보이며 세컨드볼 대처와 크로스 처리에서 불안한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수비 라인의 중심인 라르센 역시 운동량이 많은 스타일이지만 체력 소모가 커서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몰도바는 공격에서의 아이디어 부족, 중원 연결의 실종, 홈 이점 부재까지 겹치며 득점 가능성이 낮고 에스토니아는 조직적인 수비와 측면 공격을 바탕으로 몰도바보다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토니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지브롤터와 체코입니다. 지브롤터는 이번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 8전 전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8경기 동안 단 한 골만을 기록했고 무려 35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 조직력과 전체적인 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이 4골이 넘고 슈팅 숫자나 유효 슈팅 기회조차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선택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개인 기량에서도 유럽 상위 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강한 압박과 빠른 볼 전개를 가져가면 쉽게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전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팀이라 후반 30분 이후 실점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득점 루트는 세트피스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홈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체코는 예선 8경기에서 4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여전히 본선 진출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페로 제도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고 조별 경쟁의 막판에서 승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체코의 가장 큰 강점은 안정적인 수비와 더불어 다양한 공격 옵션입니다. 주전 스트라이커인 쉬크는 A매치 경험과 골 결정력 모두 갖춘 공격수이며 체르니와 쿠우타도 이 선에서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중원에서는 수책이 중심을 잡고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팀 전체의 밸런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체코는 이번 경기에서 점유율 우세는 물론 슈팅 수, 박스 안진입 횟수 등 주요 지표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측면 자원의 오버래핑과 크로스 플레이가 강점인데 지브롤터의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코가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지브롤터 수비가 흔들리는 점도 고려하면 멀티 득점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조 2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라는 점에서 주전 위주 스쿼드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승부를 빨리 결정지으려 할 것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경기이며 지브롤터가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경기 양상이나 결과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체코의 승리와 오버를 강하게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9번째 경기는 이스라엘과 노르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예선에서 5승 3패를 기록 중으로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 전개에서 꾸준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쿠퍼, 솔로몬, 바리볼을 앞세운 이선의 속도와 침투는 이스라엘 공격의 핵심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EPL에서도 통하는 드리블 돌파와 공간 침투 능력을 보유한 선수로 박스 근처에서 항상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페레츠와 아부파니가 수비와 전개를 동시에 책임지며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다득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수비 집중력입니다. 최근 예선 8경기에서 11실점을 허용하며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역습에 대한 대처가 부족해 후방 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것이 불안 요소입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이번 예선에서 4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패배가 적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몰도바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엘리트 공격수 엘링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 파괴력 있는 전방 라인이 무서운 위력을 자랑합니다. 홀란드는 A매치 40경기 37골을 기록 중이며 피지컬과 골 결정력을 겸비한 월드클래스 공격수입니다. 여기에 소를로트, 웨데가르드, 보트하임 등 이선 자원들의 지원이 더해져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갖추고 있는 점도 강점입니다. 중원은 웨데가르드의 존재가 빛납니다. 정교한 패스와 전개 속도, 세트피스에서의 창의적인 연계 플레이는 노르웨이의 공격 전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수비 라인에서도 웨스티고르와 아이어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는 생각보다 전개 속도가 늦어지고 공간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이스라엘의 빠른 템포에 흔들릴 여지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 전방 공격 자원들이 강점을 갖고 있어 득점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노르웨이가 전력과 경기력 면에서 한 수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며 홀란드가 출전한다면 경기 내내 이스라엘 수비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홈에 이점을 가지고 있고 빠른 템포의 전환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노르웨이의 높은 피지컬과 연계력 앞에서는 수비가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노르웨이의 승리가 유력하고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있어 오버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노르웨이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볼리비아와 우루과이입니다. 볼리비아는 현재 예선에서 3승 1무 4패,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인 라파스에서의 홈 경기에서는 특유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콜롬비아와 파라과이를 상대로 모두 홈에서 승리를 따내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마르틴스를 중심으로 비아로엘과 쿠에야르 등 중원 자원들의 활동량이 돋보이며 롱볼과 세트피스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인 간격 조율이 매끄럽지 못하고 개인 수비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빠른 템포의 공격을 전개하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현재 예선에서 2승 4무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승점은 10점으로 볼리비아와 동률입니다.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 체제 아래 빠른 템포와 강한 전방 압박, 직선적인 공격 전환이 특징이며 발베르데, 벤탄쿠르, 우가르테로 이어지는 중원 조합은 남미 예선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전방에서는 누네스, 델 아크루스, 아라스카에타 등 다양한 공격 자원들이 고르게 기회를 만들며 수비에서는 히메네스와 아라우호가 중심을 잡고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루과이 역시 라파스 원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원정팀들이 고산지대에서 체력 저하와 집중력 문제로 고전하는 만큼 우루과이 역시 체력 관리와 경기 운영에서 신중함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전력과 조직력에서는 우루과이가 확실히 우위에 있지만 볼리비아의 홈 강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반에는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후반에 접어들수록 우루과이의 운영 능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루과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